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일입니다. 오늘은 대중문화와 영화 비평 8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구조주의, 기호학, 그리고 서사학 등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특히 이 소시르, 레비스트로스, 프롭, 토도로프 등의 학자들이 확실하게 기반을 다져놓은 이 서사구조 중심의 분석 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구조주의, 기호학, 서사학적 전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정신분석학적 전통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프로이트가 애초에 주장했던 그러한 정신분석학을 락강이라는 구조주의자가 재해석한 것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신분석학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의식과 욕망이라는 단어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의식과 욕망이라는 단어를 자크 락강이라는 학자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로이트를 재해석한 이 락강의 이론에 따르면 이 가장 중심적인, 정신분석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단어는 바로 무의식, 그리고 문장이라고 하면 무의식이 언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락강에 의하면 정신분석의 경험이 무의식 속에서 발견해낸 것은 언어의 구조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니고 있는 진실의 모든 효과는 정신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문자에 의해서 생겨난다. 이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정신의 허세가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락강의 주장에 따르면 프로이트의 저서인 이 꿈의 해석에 모든 쪽에서, 모든 페이지에서 문자에 관한 언급이 나오고 있으며 담론이나 텍스트 구조 속에서 혹은 관용어법 속에서 이 문자라는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것입니다. 소시르가 분명히 한 것처럼 이 언어의 구조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현실적인, 실천적 행위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 자체의 관계, 그 구조 자체의 차이와 연결, 선택과 결합의 과정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이 언어적인 기호가 특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기호와 기호의 관계 속에서입니다. 기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한 이 언어적인 구조 속에, 즉 기표를 조직해내는 이 규칙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간이 그러할진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문화적인 텍스트 역시 이 구조 속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기호학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기호학 혹은 구조주의에 기반하여 이 정신분석학을 재해석한 락강 역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나를 통해서 행해지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주체적으로 실천적인 행위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구조 속에서 다른 주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의미를 형성해 간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겠습니다. 락강 말대로 이 무의식이 언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제 이 무의식에 대한 연구 역시 언어학에, 기호학에, 서사학에 기반한 연구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락강이 언어학 이론을 정신분석에 끌어들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는데요. 따라서 기호가 부재하는 어떤 대상을 대신하여 표상하는 것처럼 무의식에서의 어떤 증상이나 인간이 꾸는 꿈 등은 직접적으로 현존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의 표현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기호라는 것, 애초에 소시르가 말한 것처럼 기호라는 것은 기표와 기의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표가 의미하는 바, 즉 기의가 되겠죠. 개념적인 이미지라는 것은 기표 그 자체, 그러니까 청각적 이미지가 되겠죠. 그 자체와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한 기표를 통해서, 한 기호를 통해서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고
개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의미하는 개념적인 총체는 똑같을지언정 그것을 사용하는 정황에 따라서 이 어떤 개를 상징하고 있는지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호라는 것, 기표를 통해서 표현되는 이 기호라는 것은 애초에 부재할지도 모르는, 없는 것일지도 모르는 어떠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없는 대상, 부재하는 어떤 대상이 표현되는 경우를 우리는 각종 컴퓨터 그래픽 등을 통해서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에일리언 등의 영화에서 나오는 이 외계 생물체의 모습, 사실 이 외계 생물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것이겠죠.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외계 생물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없는 대상 혹은 있더라도 그 모습을 알 수 없는 대상을 에일리언 등의 영화에서는 직접 기표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컴퓨터 그래픽을 동원해서 혹은 모형을 만들어서 이 없는 대상을 직접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호학 내지는 기호학적 전통에 기반한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그런 없는 대상에 대한 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또 다른 예로서는 포리스트 검프에서 나타난 주인공과 케네디 대통령의 악수 장면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 둘은 분명히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구성 요소 간의 연결이 영화를 통해서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에일리언의 예가 통합체적 관계, 그러니까 기호, 구성 요소 각각의 그 자체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 기호와 기호의 관계, 구성 요소와 구성 요소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이 포리스트 검프의 예는 바로 통합 관계 혹은 이 통합체를 형성하는 관계로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잠시 이러한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없는 대상을 표현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의 예들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Congratulations. How does it feel to be an All-American? It's an honor, sir. Congratulations. How does it feel to be an All-American? Very good, sir. Congratulations. How does it feel to be an All-American? Very good, sir. Congratulations. How do you feel? I gotta pee. I believe he said he had to go pee. Master Windu, how pleasant of you to join us. This party's over.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이 쥐라기 공원에 등장하는 공룡이나 스타워즈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이 미래 사회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부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기의, 부재하지 않는 기의에 대한 표현, 기표 혹은 기호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러한 기호가 항상 그 기호를 만들어낸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참으로 모호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공룡을 보고 어떤 관객은 귀엽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관객은 무섭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의도가 항상 그 의도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기호학 혹은 정신분석학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이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표, 그러니까 기호를 사용하려는 사람이 본래 말하고 싶었던 의도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표라는 것은 기표를 조직하는 고유한 규칙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규칙과 법칙을 벗어나서 의도를 전달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규칙과 법칙을 잘 따르더라도 의도가 항상 100% 정확하게 전달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이 바로 정신분석학 내지는 기호학에서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인데요. 본래 의도라는 것을 그대로 담아서 전달해주는 기표라는 것은 애초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기표를 사용하는 순간 본래 의도는 기호가 갖는 고유의 법칙 속으로 묻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락강이 기표가 기에 의해서 미끄러진다라고 표현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은 기의가 기의 그대로, 그러니까 개념적인 이미지죠. 개념적인 이미지를 본래의 이미지를 그대로 전달해 주기보다는 기표와 기표, 기호와 기호의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관계 속에서 독특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부터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욕망이론이라는 것이 도출되기도 합니다. 욕망이론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욕망이라는 것을 정의하려면 사실은 주체와 대상이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한 주체가 다른 대상을 바라는 것이죠. 그 대상이 물론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따라서 욕망의 위치를 주체와 대상 모두를 포괄하는 형식으로 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가정을 해본다면은 이 문제는 결국 존재론적인 문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남이 누구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락강은 칸트의 그런 인식론적인 발언, 아주 유명한 발언이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명제를 이런 식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나는 욕망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락강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요. 바로 주체와 타자의 개념으로 정립된 욕망 이론입니다. 욕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욕구와 요구의 차이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욕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대상을 지향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만족을 얻어내려는 행위를 말하겠죠. 그러나 그 욕구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는 충족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욕구를 기표의 형태로, 언어의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표현을 해서 요구를 해야만 그 욕구를 궁극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구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한테 요구한다 라는 피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다른 대상에게 직접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배고플 때면 혹은 잠잘 때면 엄마 젖이나 우유병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아기가 항상 배고플 때만 우유병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기표를 통해서 전달된 이 요구라는 것이 본래의 욕구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원래 애초에는 배고프기 때문에 그 우유병을 요구했었지만은 배고프지 않더라도 그 기호가 기호를 만든다고 하죠. 기표가 기표를 만든다고 하는 그런 원리를 통해서 배고프지 않더라도 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는,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유병을 얻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요구라는 것은 진정한 욕구를 담보하는 수단이 아닌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요구라는 것은 여전히 대상의 충족, 대상으로부터 어떤 충족을 얻어낸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은 본질적인 충족이 아니라 요구를 통해서 달라진, 변모된 어떤 다른 충족을 원하는 것이 바로 요구이기 때문이죠.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요구라는 것은 여전히 대상의 충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구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즉 타자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사랑에 대한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엄마 젖이나 우유병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배가 고파서 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울게 된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죠. 흔히 아기들이 장난감을 사달라는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떼를 쓰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욕망이라는 개념은 욕구라는 것과 요구라는 것의
차이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욕망이라는 것은 우유병 혹은 엄마 젖으로 결코 충족될 수 없는 결핍을 말합니다. 그것은 결코 충족될 수 없는 것이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충족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동반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 결핍을 메우리라고 생각되는 대상, 그 대상은 끊임없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표 혹은 기호로 표현되는 것이겠습니다. 그 대상을 향한 끊임없는 욕망이 끝없이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욕구와 요구의 차이에 기반한 욕망 이론, 욕망의 개념 때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흔히 장르 영화나 특정 스타 그리고 비슷한 종류의 비슷한 내용의 드라마나 다른 소설 혹은 다른 매체를 볼 때 비슷한 내용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만족을 얻었음에도 끝날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뭔가 모자라다고 생각되는 느낌, 그런 어떤 결핍적인 느낌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욕망 이론, 욕망의 개념에서 욕망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르 영화를 만들게 되는 이유가, 그리고 장르 영화를 계속해서 보게 되는 이유가, 또한 트렌디 드라마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이유가, 그리고 또 우리가 또한 트렌디 드라마를 계속해서 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욕망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그와 관련된 장면들을 보시겠습니다. 내게 무릎 꿇고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면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수 없어. 이처럼 이 장르 영화 혹은 스타 시스템이라는 것이 형성된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특정 스타나 특정 이야기를 갈구하지만 그 이야기를 본다고 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충족되지는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생기는 그 결핍으로 인해서 또 다른 스타 아니면은 같은 스타를 반복적으로 원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내용 혹은 같은 내용의 아주 미세한 변형,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갈구하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체, 대상, 그리고 이 개념에서 비롯된 동일시라는 의미에 대해서, 동일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고전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 정신분석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프로이트에 의해서 시작된 무의식적 정신 과정에 대한 이론이며 신경증적 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 살펴봤듯이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신분석학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바로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의식이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수면 위로, 우리의 의식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언뜻 떠오르는 이 무의식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의식적인 정신작용에서는 도저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돈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이라고 정신분석학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정신작용은 바람직하지 못한 성적인 것이죠. 그러한 생각들이 자의에서 억압되어 의식으로부터 배제되었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고 그것이 간헐적으로 의식 위로, 수면 위로 드러날 때마다 이 혼란스러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정신분석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신분석학은 인간 주체의 성적 충동에 의해 지배받는 무의식적 차원이 있다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인간 주체의 형성 과정에 성적 충동 혹은 무의식과 관련된 복합적인 과정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이트나 락강에 따르면 개인의 자아는 동일시에 의해서, 동일시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체와 대상, 자아와 대상을 무의식적으로 일치시키려 생각하는, 합치시켜서 생각하려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상으로 삼든 남을 대상으로 삼든 어떤 대상과 나를 동일한 것으로 상정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동일시에 대해서 논할 때 1차적 동일시와 2차적 동일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락강은 1차적 동일시를 거울 단계라는 용어를 빌어서 설명합니다. 거울 단계에는 생후 대략 6개월 이후의 유아들이 보이는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때 유아는 자신의 원초적인 형상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아들은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 혹은 거울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의 타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타인의 모습 혹은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과 자기를 동일시하게 되는데요. 이때 유아는 자기를 완전한 인격, 완전한 주체로 바라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혼란이 오고 어떤 식으로 보면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이 혼돈스러움이 당연히 형성될 수밖에 없는 단계겠죠. 따라서 이러한 이미지, 자신과 거울 혹은 자신과 타인을 동일시함으로써 생긴 이 이미지가 바로 상상적 이미지, 상상적 동일시 혹은 1차적 동일시에 의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말, 이 말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이 되겠는데요. 자기를 대상으로 보고 그 대상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이죠.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가 바로 이 거울 단계 혹은 1차적 동일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거울 단계에서 형성된 1차적 동일시로 인한 이미지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상적 자아와의 2차적인 동일시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라고 또 주장합니다. 오이디 컴플렉스는 이전까지 미분화된 상태에서 머물렀던 성적 차이가 결정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인간의 정신 구조 형성에서 이 문화적인 틀, 사회적인 규범 등이 형성되는 단계에서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그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주체가 자신의 부모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사랑과 증오로 가득 찬 욕망의 무의식적 집합체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속에서 주체는 한 부모를 욕망하고 다른 부모와 경쟁 단계에 돌입한다는 것인데요. 이 시기 이전까지, 즉 거울 단계에서 유아 혹은 아이는 어머니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자신은 어머니와 다른 성, 특히 남자아이의 경우에 그렇겠죠. 분명히 다른 성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를 자신과 동일시해서도 안 되며 오히려 아버지를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어머니를 갈구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욕망을 끝없이 펼쳐나가지도 못하는 것이 아버지가 항상 위협하고 있는 바로 이 것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죠. 이 아버지의 위협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바로 아이에게 욕망을 부여하기 시작한다고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는 이에 대해서 적개심을 느끼게 되기도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욕망 그리고 타인에 대한 동일시의 관계를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 사회적, 문화적 규범에 충실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관계로 변모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거세의 위협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억압하기도 하고 이로써 무의식이라는 것이 더욱 강화되겠죠. 아버지와 동일시함으로써 이 컴플렉스에 내재된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규범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락강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해소를 상상계에서 상징계로의 진입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상상계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울 단계를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상징계라는 것은 조금 더 사회화된 단계, 그러니까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규범의 틀이 완전히 확립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성적 차이가 형성되는 중요한 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소 어려운 용어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피상적으로 이 정신분석학적 비평의 핵심 용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1차적 동일시 혹은 2차적 동일시라는 말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영화를 접할 때 조금 다른 의미로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1차적 동일시로 가면은 다음과 같은 장면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 1차적 동일시라는 말은
카메라의 눈과 극중 인물 간의 동일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차적 동일시라는 것은 극중 인물과 관객 간의 동일시, 혹은 극중 인물이 처한 상황과 관객이 처한 상황과의 동일시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공부한 바와 같은 정신분석학 이론에서 말하고 있는 1차적 동일시, 2차적 동일시와는 다소 다른 모습으로, 다소 다른 의미로 실제적으로는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정신분석학 이론에 대해서, 특히 갖가지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에 대해서 다소 이렇게 난해한 용어로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신분석학이 문화 텍스트 혹은 영화 텍스트에 갖는 의미는 그 용어 하나하나, 그 이론이 갖는 특정 개념 하나하나가 아니라 영화라는 매체 전반에 걸쳐서 이 매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시각을 던져주었다라는 점에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라는 매체는 그 탄생 과정부터 어두운 공간에서 무언가를 바라보는 관음증이라고 하죠. 이 바라보는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탄생한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뭔가를 바라보고, 뭔가를 욕망하고, 꿈을 꾸듯이 뭔가를 대리 만족하고, 이러한 과정이 바로, 커다란 틀이 바로 정신분석학을 빌어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따라서 이러한 개념 하나하나 그 자체보다는 정신분석학이 영화라는 매체, 문화라는 텍스트에 던져준 커다란 틀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